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2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몇 권 골라왔습니다. 오늘도 여러 분야의 좋은 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만화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니클의 소년들입니다. 콜슨 화이트헤드의 장편 소설이고 2020 퓰리처상 수상작입니다. 퓰리처상 수상 외에도 여러 타이틀들이 있는 책이에요.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의 강력 추천 이런 것도 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퍼블리셔스 위클리 올해 최고의 책 탑 10, 타임 최고의 소설 탑 10 등등 유수의 매체에서 또 극찬을 아끼지 않은 장편 소설입니다. 콜슨 화이트헤드는 3년쯤 전에 2017년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장편 소설이 출간된 적이 있죠. 이제 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와 이 니클의 소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 것이 둘 다 퓰리처상 수상작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한 작가가 퓰리처상을 2번을 받는다는 게. 찾아봤더니 이 퓰리처상 거의 100년 된 역사에 이런 경우가 4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콜슨 화이트헤드처럼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발표해서 퓰리처상을 받고 그 다음 작품인 니클의 소년들로 연이어서 받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퓰리처상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년 보도사진이나 뉴스, 문학 분야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자를 뽑고 있는데요. 문학 분야는 조건이 미국의 작가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슨 화이트헤드도 물론 미국의 작가입니다. 작가 소개를 살짝 읽어보자면 1969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나고 자랐고 하버드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1999년에 데뷔를 했고요. 두 번째 작품이었던 존 헨리의 나날들로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맥 메카시의 더 로드의 비견이 된다고 하는 제1구역, 이 책도 역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제1구역 등의 3편의 소설과 2편의 에세이를 집필하면서 명성을 쌓았고, 6번째 소설이었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로 2017년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발표한 니클의 소년들로 2020년에 퓰리처상 등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퓰리처상을 2번 수상하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웠다. 저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는 나왔을 때 화제작이긴 했는데 읽지 않고 지나갔었고, 이번에 니클의 소년들로 오히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읽은 것은 아닌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문장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프롤로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녀석들은 죽어서도 골칫덩이였다. 이 프롤로그는 니클 캠퍼스라고 하는 예전에 니클이라는 이름의 소년 감화원, 소년원 비슷한 소년 감화원이 있던 옛 터에서 어떤 수상쩍은 시체들이 발굴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시체들의 두개골에 금이 가 있거나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다거나 아니면 총상 흔적이 보인다거나 뭔가 수상쩍은 죽음으로 그곳에 묻힌 시체들이 발굴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언론이 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 니클에 수감되어 있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점이 2010년대와 1960년대를 오가면서 진행이 되는 소설입니다. 작가가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엘 우드라는 인물은 1960년대에 이제 명문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니클에 보내지면서 그가 그곳에서 여러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일들을 겪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도지어 남학교라는 곳에서 100년이 넘게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엄청난 학대와 구타가 있었던 것, 그것을 이제 작가가 알게 되고 그 실상을 파헤치면서 일부 소설로 만든 것이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자행되었고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다는 것에 작가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들었을 때 그렇게 놀랍지만은 또 않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서 종종 등장하는 일들이 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흑인 인권 운동이나 뭐 인종차별 관련해서도 뭐 우리가 여전히 접하고 있는 세계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뭐 조지 플로이드라는 남성이 경찰에게 살해당해서 그것에 대한 항의 시위가 굉장히 오래 강하게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작가만의 굉장히 독창적인 발상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일종의 패턴화된 인간의 악행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 속에서 결국은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것의 피해가 평생을 가고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고통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제 그것을 소설로나마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하게 되는 감정들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가 골라온 책은 김초엽, 김원영 작가님의 사이보그가 되다입니다. 이미 아마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지 않을까 짐작을 하는 책인데요. 시사인에 올해 연재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두 분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또 뚜렷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성별이 다르죠. 김초엽 작가님은 과학 전공 베이스를 갖고 있고, 김원영 작가님은 법학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초엽 작가님은 후천적인 청각장애로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김원영 작가님은 골격계의 문제로 휠체어를 탑니다. 김원영 작가님의 장애는 눈에 보이고 김초엽 작가님의 장애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와 장애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써내려간 책이고, 한 꼭지 한 꼭지 주제별로 교차돼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분 다 너무나 글을 잘 쓰시죠. 김초엽 작가님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소설집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분이고, 그리고 김원영 작가님은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같은 정말 좋은 책으로 또 고정 팬들이 많은 작가입니다. 두 분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거는 믿고 읽는다라는 보증수표 같은데요. 이 두 분이 보는 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몸과 장애, 비장애, 소수자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득그득 담겨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원영 작가님이 들어가며를 쓰셨고, 김초엽 작가님이 나오며를 썼는데, 그 들어가며랑 나오며의 한 구절씩을 읽어볼까요? 김원영 작가님이 쓴 들어가며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의 한 에피소드에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라일라의 방으로 고구마가 날아든다. 저는 이 웹툰을 못 봤는데, 이제 청각장애가 있는 라일라를 부르려고 엄마가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에 고구마를 창문 사이로 집어던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나오며는 김초엽 작가님이 썼고,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자연과학을 전공했고 SF 소설가이고 여성이고 청각장애인이다. 이 상황과 조건들은 나에게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제가 그동안 비장애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나 나름의 숙고를 거친 생각이라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정말 비장애인의 입장이었는가를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면서 읽게 되었던 책이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포스트 휴먼 이야기를 얘기할 때 그것이 굉장히 눈부신 기술 문명의 발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근미래에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것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특히 더 유용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역시 얼마나 오류가 많은 생각인지를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특별한 기술,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지, 누가 그 권력을 갖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하죠. 그리고 또 장애인을 위한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시혜적인 태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얼마나 비장애인 중심의 기술인지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몰랐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책이에요. 김원영 작가님 책 보면서 특히 그랬지만 완전히 달리 봐야 하는구나. 완전히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그런 것을 또 한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제가 약간 머리를 식히려고 골라본 책인데요. 굉장한 것들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굉장한 것들의 세계. 부제는 가장 크고 가장 빠르고 가장 치명적인 생물의 진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갈 때까지 간 극한 생물들을 만나다. 큰 것, 작은 것, 오래 사는 것, 빠른 것, 시끄러운 것, 강인한 것, 치명적인 것, 똑똑한 것.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항상 더 굉장한 생물들에게 인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가령 이런 것을 다뤄요. 큰 것, 가장 큰 몸집에도 암에 걸리지 않는 코끼리. 작은 것, 가장 작은 몸으로 방사능을 먹어치우는 박테리아. 오래 사는 것, 4,000년 넘게 노화를 모르는 강털 소나무. 빠른 것, 1초당 자기 몸 길이의 300배가 넘게 이동하는 진드기. 시끄러운 것, 고환이 작을수록 크게 울부짖는 고함 원숭이. 강인한 것, 핵전쟁이 일어나도 태연하게 살아남을 곰벌레. 치명적인 것, 암을 유발하지만 암에 맞설 무기도 되는 담뱃잎. 똑똑한 것, 인간보다 훨씬 앞서 지구상에 등장한 지적 존재, 문어 등등을 다룹니다. 근데 이제 그 각 챕터에서 딱 이 생물 하나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두루두루 다루고 있어요. 생각보다 두툼하고 내용도 막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컨셉이 워낙 재밌어서 읽는 재미가 분명히 있고 뭉클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 만행을 저지르는지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생각만큼 가벼운 책은 아니었어요. 기억에 남는 거는 똑똑한 것들을 다루면서 코끼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거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육지 포유류 코끼리죠. 코끼리는 땅 위의 어느 동물보다도 큰 뇌를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단기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측두엽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가령 코끼리는 먹이와 물을 구하러 다녀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장소도 안전하게 가는 길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전에 만난 적 있는 다른 코끼리를 수십 년 후에도 알아본다는 타당성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이제 나열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뭉클해요. 그래서 인간이 길들인 듯 보이는 코끼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코끼리를 타고 다니는 상품, 여행 상품도 있고, 동물원의 코끼리도 사육사의 말을 듣는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코끼리는 길들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코끼리들, 길들여진 듯한 코끼리들은 대부분 인간이 아주 새끼일 때, 새끼 코끼리일 때부터 인간이 직접 케어를 해온 경우가 많다고 하고, 그렇게 새끼 코끼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어미 코끼리를 죽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미 코끼리가 절대로 새끼 코끼리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비단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구역 이런 데에 있는 코끼리들은 그러면은 괜찮겠네,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할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게 코끼리 개체수가 굉장히 적었던 시기도 있고 그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도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재정 면에서건 인력 면에서건. 그게 20세기 초의 일인데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넘쳐나는 코끼리를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3,000마리 가까이를 죽였고 그때 이제 어미가 죽어서 홀로 된 새끼들은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던 거예요. 그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있었던 코끼리였어도 그렇게 포획된 새끼 코끼리들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동물원에 팔려갔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과 이제 코끼리가 어떤 습성을 가진 동물인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저 끔찍한 이야기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마음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역시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이죠.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동물원이 싹 다 없어지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매슈 러플랜트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그분의 책입니다. 기자 시절에 이라크, 쿠바, 에티오피아 등등을 다니면서 보도를 했고 전쟁, 집단 학살, 영아 살해 이런 인간 사회의 굉장히 암울한 뉴스들을 다루는 저널리스트였어서 자기 삶이 너무 불행으로만 가득하니까 이것을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쁨과 경외감을 가져다 주는 일로서 이런 최상위의 생명체들을 취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가장 작은, 가장 똑똑한, 가장 빠른 것 등등 그렇게 이 책이 기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이 뭐랄까 인간 종에 대한 환멸과 불신, 저의 환멸과 불신이 좀 담긴 책 소개가 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도 좀 그렇습니다. 이 책은 웹툰으로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짠, 요 연상호, 최규석 두 분이 합작으로 만든 지옥입니다. 1, 2권 완결인데 2권이 최근에 완결편이 나와서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고 유아인, 박정민, 김현주 주연이다까지 기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웹툰으로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그런 분들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을 2페이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정체모를 귀신도 아니고 유령도 아닌 어떤 아닌 존재가 어느 날 등장을 해서 이 여성에게 말을 합니다. 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모월 시에 지옥에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집니다. 박정자, 너는 5일 후 15시에 지옥에 간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정체 모를 괴물들이 막 달려와서 이 사람의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불태워 버려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불탄 시신의 일부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비이성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한국에서 처음 일어나요.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촬영을 했고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형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막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다. 이미 세계 도처에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나는 계속 이런 일을 봐왔다라고 주장을 해온 한 젊은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정진수라는 이름의 새진리회 의장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수년 전에 이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차곡차곡 자료를 쌓아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계속 설파하고 다녔던 인물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고지를 받고 죽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것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정진수 의장에게 관심이 많이 쏠리죠.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사입이 아니었어?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페이지가 이제 한국에서 두 번째로 고지를 받고 죽게 된 어떤 여성인데요. 정진수 의장이 이 여성에게 당신이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고지 날에 일어나는 일을 생방송으로 중계해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차피 죽을 거고 당신에게 남겨진 두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겠다. 대신 생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서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고지가 되었던 그날 이 여성은 역시 처참하게 죽게 되고요. 그때부터 온 사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죽음, 신, 선, 악의 개념이 마구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정진수 의장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저 사람 말이 다 맞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대? 정진수 의장은 신이 뭐라고 고지합니까? 지옥에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지를 받은 거고 이 고지를 받아 죽은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사이비 교주인 걸까요? 아니면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인 걸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지 자체가 일단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인간이 어떻게 해나가는지 결국 이 지옥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지옥이다라는 것을 이제 1, 2권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와, 너무 재밌고요. 빨리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개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참 멋있어요. 이렇게 괴물의 얼굴과 인간의 얼굴이 반반 보이죠? 씨를 벗기면 이렇게 됩니다. 괴물의 얼굴을 한 인간,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로도 보이고요. 봉준호 감독이 추천을 한 책이다라는 게 크게 적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봉준호 감독께서 예리하고 날카로운 최규석의 그림체는 현대 한국인의 골격과 표정과 주름들을 탁월하게 묘사해내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림 속 인물들이 맞닥뜨리는 불안과 공포를 우리의 뼛속까지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천재적인 경지에 도달한다. 신의 장난 또는 거대한 무의미라는 단어들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진정 압도적인 공포의 세계. 우리는 이미 연상호 최규석이 그려내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불타고 있다. 이렇게 지옥까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이 중에 끌리는 책이 있으실까요? 저는 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책이고 4권 중에 평소 좋아하시는 분야의 책이 있다면 좀 선택해 보심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유튜브 커뮤니티란이나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클래스 101에서 제안을 받아서 출판 편집에 관한 강의를 올리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인강, 싸강인 거죠. 저도 좀 새로운 시도라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고 기대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 강의가 이제 3월 24일에 오픈을 하고 지금은 사전에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하기 전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고 관련해서는 클래스 101 홈페이지를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더보기란에 주소도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출판 편집 입문 과정이라서 출판 편집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뭐 출판사 입사를 희망하는 분들, 아니면 독립 출판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등등께서 관심을 보여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출판 편집자 관련한 입문 과정이 서울에서도 한두 군데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거리가 멀어서 오프라인 강의를 듣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이런 온라인 강의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